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도주 사흘 만인 어제 검거가 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잡혔습니까? 네, 어제 오후 9시쯤 검거가 됐는데요. 네. 의정부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여자친구 A모 씨에게 연락을 했다가 김길수가 꼬리를 잡혔습니다. 참고로 이 A모 씨는 김길수가 도주 당일 최초로 찾아간 인물이고요. 네. 그의 택시비를 대납하고 현금 10만 원을 건넨 바 있는 나름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자, 결국은 A 씨랑 전화를 하다가 그것을 확인하고 경찰이 지금 검거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제 범인 도피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을 하고 네. 김길수가 다시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함께 있었고요. 실제로 김길수가 이 A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발신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로 공중전화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경찰이 의정부 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서 결국 검거를 했습니다. 자, 먼저 김길수 특수강도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김길수는 지난 11월 9일 지난 9월에 네. SNS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 이런 글을 올린 다음에 이것을 보고 7억 4천여만 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서 현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그러니까 특수강도 혐의를 받고 체포가 됐고요. 지난 네. 10월 30일에 구속이 됐었습니다. 자, 김길수 이제 숟가락 탈주범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네, 이 숟가락 별명 때문입니까? 네, 지난달 30일에 네. 서울 서초경찰서 체포된 다음에 유치장에 입감이 됐는데 여기서 5cm 가량의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병원으로 일단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치료를 받던 중에 이제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서 도주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숟가락 탈주범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게 됐죠. 자, 피의자가 도주를 하면 보통 사람들 눈을 좀 피한다. 그래서 숨어 다닐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김길수는 의정부나 양주나 서울 등등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빙빙 돈 이유가 뭘까요? 네, 은거를 하지 않고 네. 빙빙 돈다 했을 때 뭔가를 좀 획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도피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거론이 됐고 그리고 돌다가 때를 보고 이제 밀항을 할 가능성, 도주를 할 기회 이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 강도니까요. 네. 큰 현금이나 이런 돈들을 본인이 은닉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떻게 숨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아마 이 시내에 이래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지금 검거가 된 상황이고요. 자, 지금 조력을 했던 사람, 본인은 조력자는 없었다라고 답을 했는데 여자친구 A 씨 조력자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네, 범인 도피죄가 아마 성립할 것 같아요. 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변호사시니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쉽게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예컨대 택시비라든지 이런 걸 줬다고 하거든요. 알고 이제 했다 그러면 여자친구 A 씨도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문제는 한 70여 시간 만에 이제 검거가 새로 됐는데 교정당국도 지금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좀 애매하긴 한데 교정당국이 이 구속을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됐거든요. 아마 교정당국도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조력자 처벌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였는데 혹시 이런 도피를 친족이라든지 그러니까 친척이라든지 부모, 가족이 도와줄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알고 물어본 것 같아요. 친족은 특례가 헷갈려서. 적용됩니다. 특례. 친족만 특례가 네네. 됩니다. 직계 가족이 도와줬을 때는 처벌되지 않고요. 네. 일반인, 본인하고 관계없는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범인 도피를 했을 때는 처벌 대상입니다. 네. 자, 또 지금 정유정 20대 여성을 또래 살해했던 정유정 어제 검찰에서 구형이 떨어졌는데
사형을 구형을 했네요. 네,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사회 전반에 누구나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준 사건이라면서 그 밖에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범행 방식이 잔혹한 점, 또 진지한 반성 없이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반복한 점, 이 점들을 들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네.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착용, 보호관찰 5년 또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하자 정유정 이제 최후 변론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될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네요. 네, 정유정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 환경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면서 이에 따른 심신미약이 있었다. 선처를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본인이 좀 새 사람이 될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다. 중국어와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본인의 최근에 근황까지 얘기를 하면서 선처를 호소는 했습니다만 네. 예, 사실 뭐 판결 결과가 과연 중형이 되겠죠. 네, 아마도. 중형은 확실히 네, 될것 예상이 같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총선 5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개편 준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어제 참모진 순차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은 좀 유동적인데 누가 언제 교체가 됩니까? 네, 특히 거론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가 이제 총선 출마가 뭐 기정사실화 이분들은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죠. 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교체 대상이 되는 것은 유력해 보이고요. 나아가서 이들의 출마 지역구가 어디냐 이것도 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과거에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근데 여길 떠나서 고향인 이제 충남 홍성 예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 갑에 당선이 됐는데 그렇죠. 그 옆 지역구로 출마를 저울질하고 분당을? 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진복 정무수석 대통령실을 떠날 예정인데 총선 출마가 아닌 또 다른 또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진복 수석 비교적 불확실한 진로인 것 같은데요. 뭐 총선 출마가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길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한국거래소 이사장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함합평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석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강승규 수석이나 김은혜 수석에 비해서는 총선 출마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수석 후임 자리에 거론되는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네, 김은혜 홍보수석 후임으로는 현재 대통령실 대변인이죠. 이도훈 대변인이 일종의 승진 기용이 될 것이 유력하다. 올라가서 예. 설이 유력하고요. 그리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후임으로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이 아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무수석 후임 자리에는 한호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하고 한 실장의 경우는 이제 뉴라이트 운동가 출신으로 네.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특히 눈에 띄는 게 시민사회 수석. 이게 소통을 담당하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데 파격적입니다. 육군 출신이 된다면 되게 파격적일 것 같은데요. 네, 시민사회수석 과거 정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예. 시민단체 출신이거나 아니면 정치인 출신인 그러니까 대외 협력에 관련된 그렇죠. 그런 부서기 때문에 정부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데 사실 육군 출신이라고 했을 때는 오랜 기간 동안 군에 몸담았고 군은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강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하고는 접점이 별로 없을 텐데 조금 의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김정수 전 교장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인맥이 좀 두텁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것이 시민사회 수석 업무를 소화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은 또 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정치인 출신 장관급 인사들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데 후임을 물색 중 인물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일단 장관급 인사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이분들은 있는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새벽 사이에도 좀 추가적인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만약 출마를 하기 위해서 교체가 된다면 후임으로는 현 경제수석입니다. 최상목 수석이 가장 유력하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으로 천안함 함장으로 유명합니다. 최원일 전 함장이 아하. 거론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새벽 사이에 나갔습니다. 자, 총선 출마하려면 석 달 전인 1월 11일 내년 1월 11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되는데
자, 그 사이 교체 과정에서 업무 공백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총선 전에 사퇴 시한이 네.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바로 이 후임자를 물색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 장관급 인사에서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장관이 사퇴를 하고 당선이 돼가지고 다시 장관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네.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직 장관이 바로 뭐 총선에 출마할 수는 없게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이제 중간에 차관 대행이라든지 이런 공백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또 정부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대법원장 공석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면 8일에 새 후보자 지명을 한다고 하는데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누구인가요? 네, 일단 세 사람이 유력하다라고 보도는 되고 있는데요. 김형도 헌법재판관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경험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조희대 전 대법관도 있습니다. 대법관 경험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첫 대법관으로서의 그런 것도 중시되는 이런 예. 분위기인데 이 사이에서 현재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균영 후보자 인준이 부결됐죠. 그래서 또 이런 상황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일정도 연기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이 지금 좀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법원장 후보자 이번 주 중에는 지명이 되더라도 네.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고요. 무사히 통과를 하더라도 이제 연말쯤 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1월 1일에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퇴임을 하게 되는데 이 후임 결정 역시도 자연스럽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 정기 인사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이제 좀 연기된 채로 네. 이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포 편입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 계획을 지금 연일 이어가는 중인데 어제는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이게 구성을 했네요. 네, 특위는 부산의 5선 국회의원인 조경태 네. 의원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부의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밖에 윤창현 의원, 한무경 의원, 조은희 의원, 홍석준 의원, 이용 의원 등이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 부산, 광주 이 삼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수도권에만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메가시티를 서울, 부산, 광주 삼각축으로 논의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갔었는데요. 박정환 수석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빠른 얘기로 조금 더 봐야 한다. 현재는 시민 요구가 있었던 김포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단계에서는 수도권에 집중한 논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포 편입에 신중론을 내비치던 오세훈 시장이 어제 김병수 김포시장하고 첫 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네, 김병수 시장이 제안을 해서 성사가 된 면담 자리였고요. 일단 김병수 시장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서울 편입으로 김포가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이 얻을 시너지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을 텐데요. 오세훈 시장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김포에 비해서 조금 느긋한 입장이기도 그렇죠. 한데 그래서 일단 정책 제안을 넘어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김포 편입에 바로 찬성을 한다든지 이런 행보는 아니고 검토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보자. 네. 이런 취지에서 또 답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시가 편입 관련해서 실질적 연구를 좀 시작하자 이런 약속도 했다면서요. 네, 연구를 시작하자 여기에서는 명백히 합의를 이루었고요. 네. 그래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 연구반을 서울시와 김포시가 구성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김포시가 각각의 노력도 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는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출범시키기로 했고 예. 김포시는 일단 시민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두 시장의 편입을 논의를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경기도 지사는 김동연 지사는
반대를 했고요. 자, 눈에 띄는 경우는 자, 유종복 인천시장 사실은 김포시장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종복 시장은 이 비판을 했어요. 이거 정치쇼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는 게 유정복 인천시장의 메시지였는데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검토도 제대로 안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포퓰리즘 일 뿐이다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사실 유정복 시장은 과거에 김포군수 김포시장을 7년간 지낸 적도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김포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인사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고 사실 지금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는 많지만 인천 또한 김포의 연접 지역이라서 그렇죠. 인천시하고 김포가 통합되는 게 어떠냐는 의견 또 한간에는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까지 주장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인천 입장에서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 민감한 문제다라는 거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뭐 김동연 경기지사는 뭐 민주당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의힘이 당적이거든요. 지금 유정복 시장처럼 당내에도 김포의 서울 편입에 좀 다른 의견을 내는 인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산시장 출신인 오선 네. 서병수 의원이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인데 여기서 서울을 더 키우면은 국가 경쟁력 오히려 갉아먹을 예. 거다라고까지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아 예. 라는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반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좀 조금 다른 의견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네. 서울 메가시티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다. 아 오히려. 네, 근데 예. 서울 메가시티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당론을 정면 부정하지는 않는 건데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치면은 충청권을 포함한 이 지방 쪽 비수도권의 메가시티가 우선이다.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